자, 에도 안드리에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에도 안드리에스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덜란드 분 안 계신가요? 없네요.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제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분이고요. 아버지는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네덜란드에서 살고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분은 계신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필리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필리핀 분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가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면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필리핀 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포용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 뉴스 아시아에서 본 인터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0년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2년 미래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이 올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요. 경력을 쌓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될 것인가?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탐색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공감하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딥도메인, 특정 영역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역은 계속 변하니까요. 이렇게 점과 점을 잇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싱가포르의 굉장히 큰 은행인 DBS의 행장님이셨습니다. CEO님이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더 넓은 의미에서 기후 위기 그리고 지구온난화만이 아니고 포용성과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서도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요. 인간 지리학을 동남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과 점을 이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더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배경이고 저는 인간 지리학자입니다. 휴먼 지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와 장소 사이에 점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곳에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A지역, B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인류 지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스케일링입니다. 로컬에서 글로벌로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글로컬이라고 얘기하죠. 글로컬 저는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이 변하는가도 제가 연구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리가 변하는가. 굉장히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경제적 차원도 있고요. 저는 이제 경제 그리고 환경 차원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상호 연결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스트레스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 같은 경우에
빈곤과 지리학이 연결이 되죠. 어디에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빈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전문 영역이 동남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이 그쪽에 있었죠. 저는 태국 사람이고요. 제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 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소규모 어부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해조류 어부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를 하고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고무 농가라든지 소규모 어업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차 농가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더 서쪽 지역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를 더 줄이기도 해야죠.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담론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도 있고요. 많은 정책들이 새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국가적으로 어떻게 가뭄 강수를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지난 한 몇 주 동안 한국에서 뭐 비가 얼마나 많이 왔고 터널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산사태가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거 굉장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로컬 지역별로 보면은요,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는가에 대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옵션들도 있죠. 부유 거주 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도 옵션이 되겠지요.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신수도를 인도네시아에서 계획해서 건설을 하고 있죠. 이거는 실제 사진은 아닌데요. 아마 AI가 그렸을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한 그림입니다. 더 안전한 장소가 될 거고요. 자카르타는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이런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부산의 해변 지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유 도시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거주구역이 이렇게 떠다니면요, 부유해 다니면은 실제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솔루션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비는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리학에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에서 글로벌로 어떻게 가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UN 주도 협상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빠르지는 않고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세금을 더 녹색 구조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염자가 지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기후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방 나갈 때 불 꺼라, 에어컨 온도 너무 낮게 해놓지 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 로컬적으로는 스마트 파밍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순환 경제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이 재활용을 하고 그 에너지 전환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후변화뿐만 아니고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시고 그리고 SNS에 보면은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지만은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산림 벌채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그렇죠. 사막화도 있습니다. 서남 사하라 지역에도 있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재조림을 하려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나무로 벽을 만들어서 삼림 벌채를 막고 사막화를 막는 거죠. 해양 오염도 큽니다. 그리고 광업, 환경 오염도 있고요. 전기차를 타시면은 동과 리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환경 스트레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형 폐기물, 매립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액체 폐기물도 있죠. 어떻게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인가도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해변 도시에는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라앉 집안 치마가 있습니다. 방콕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에서 2cm 집안 치마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 치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하수 추출하고 그리고 토양이 굉장히 무르고 진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층 빌딩을 많이 지으면은 집안이 침하되고, 근데 그와 동시에 해수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두 가지가 한꺼번에 환경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에 대한 대처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포용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 얘기는 잘 할 수 있습니다만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빈곤의 문제가 있죠.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여성들이 이런 젠더 불평등도 아직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소수민족들도 있죠. 산악 지역에 살거나 해변 지역에 살거나 이런 소수민족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용성으로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그 차를 살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모두가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산층은 번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최빈곤층 절반은 재산이 거의 없고 전체 자산은 2%만 소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 포용성 문제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포용성이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몇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난 한 수십 년간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지속이 됐습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들이 도시에서 살죠. 이제 2050년을 한번 보면은요. 아직 한 몇십 년 남았죠. 이 도시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도시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고 어떻게 생활 가능하게 존재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보면 뭄바이, 다카, 카라치 같은 도시들이 있죠. 이런 도시들은 이제 어떻게 모든 이주하는 인구들을 도시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남미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근대 도시들이, 현대 도시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속하고 있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안에서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충분할 것인지, 사실 이거는 여러분 세대와 굉장히 밀접한 질문이죠. 졸업을 하신 다음에도 충분한 직업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AI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미래에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오염, 그리고 폭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폭염 같은 경우도 미국, 유럽, 아시아 도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도 그렇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불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죠.
포용성과는 약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래에는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이 더 생길 겁니다.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죠. 몇 가지 제가 연구를 필리핀에 대해서 하면서 얻었던 관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 첫째, 상당히 복잡한 군도이죠.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이 되었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처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있고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 외에도 국제 이주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태풍 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용성과 또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필리핀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겠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안지대 또 해안에서의 다양성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필리핀에서 이 카라기난 해조류 재배는 대체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전 과제 어떻게 하면 다변화를 하고 사회의 경제적 프로필을 어떻게 다양화시킬까요? 제가 카라기난 해조류, 그러니까 일본 거나 한국 계열의 해조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한국산 미역이나 김을 먹고 있죠. 그렇지만 카라기난 해조류가 있습니다. 여러 제품에 우리가 카라기난 해조류를 먹고 있는데요. 뭐 치약이랄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모두 다 수지성 다당류로 이루어진 카라기난 해조류. 일부 심지어는 화장품에도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르셨겠죠. 또 카라기난 해조류는 중요한 수출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품들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탄자니아 이 세 개의 국가가 바로 카라기난 해조류의 가장 중요한 생산국들입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찰했던 건요. 카라기난 해조류가 정말 중요한 필리핀의 수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참치나 혹은 다른 종류의 어조류와 비슷할 정도로 그만큼 카라기난 해조류가 중요한 식품 수출품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지속 가능성, 도전 과제, 포용성, 도전 과제 연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조류 채취와 관련된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계절적 요인도 있고 태풍의 영향도 받습니다. 태풍이 불 때마다 항상 해조류는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면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는 많은 어부들은요, 결국은 지대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또 카라기난 해조류를 키우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도나 지역에서만 바로 이 카라기난 해조류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격 변동성이 있습니다. 해조류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는 어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만약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게 된다 혹은 과다한 수입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핀의 해조류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해안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예컨대 볼까요? 과다한 조획이랄까 혹은 남획, 불법 어류 포획 활동 그리고 또 깨끗한 담수 이용, 재난 대비 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국가 해조류 기술 개발센터입니다. 해조류 양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주 작은 해조류를 양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두 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고 양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적으로 개발된 양질의 해조류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지역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뭐 홍수나 또 물이 범람할 때 어떻게 이 지역을 보호할 수가 있을까? 안전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강력한 파도가 만약에 밀어닥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필리핀의 빈민촌 지역에서는요 전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가 범람할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해안지대인데요. 담수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식수가 부족합니다. 점점 더 많은 생수를 지하수
혹은 토양 지하에서 계속 끌어내지만 여기에서도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 지역에 있어서 담수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점점 더 내륙지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의존을 합니다. 필리핀 중에서 바랑가이 마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안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요. 끊임없는 어떻게 하면 식수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 담수 확보 지대한 과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직접 생수 제작 회사가 직접 배달도 합니다. 모든 마을에서는 물을 마시기 위해 혹은 물을 쓰기 위해 돈을 주고 물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하면 환경적 이슈와 그리고 포용성,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에 있어서 청소년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별로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 경우에 있어서는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학교들이 폐쇄를 하고 한 1년 반 정도였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필리핀에 만약 거주하고 있다, 인터넷이 없다, 혹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렇다면 필리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 접근성을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더 극심해졌었습니다. 인터넷 접근성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혹은 산발적으로 일부 마을에서만 디지털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에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미니마트 지역에서. 그러면 인터넷을 1시간 동안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니마트 주변에서 앉아 있어야지만 혹은 근처에 머물러야지만 인터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육의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할 수가 있을까?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 도래해서 만약 디지털 접근성이 봉쇄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이슈는 물론이고 디지털 격차도 심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의 역할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청년들의 역할 뭘까요? 끊임없이 모든 일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팬데믹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아무도 몰랐죠. DBS의 CEO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들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저는 기성세대로서 40대 어른으로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침 식사가 뭘까? 점심 식사는 뭘까? 음식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 식량 확보는 어디에서 할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음식을 소비할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나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오나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리고 이 커피 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도 과연 내가 커피를 마신다면 혜택을 보나? 아니면 내가 스타벅스로 가서 커피를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혜택일까? 아니면 스타벅스만 혜택을 누리는 걸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께서 해보셔야 됩니다. 기타 그 외에도 커피 체인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야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차나 초콜릿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리얼 같은 것도 아침에 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식량을 소비할 때 과연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성을 주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가끔 한국에서 좀 실망스러운 게요. 공정거래된 물건들이 너무나 비쌉니다. 아니 타국가 그 어디보다 더 비쌉니다. 예컨대 제가 공정하게 거래된 초콜릿이나 커피나 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지금 막 대학교를 졸업했다. 월급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공정한 가격의 커피를 마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도 커피 마시는 게 돈 주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말 백만장자가 아니면은 커피나 차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돈 주고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라나는 청소년들로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만약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포용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CFO가 된다든지 CEO가 된다든지 COO가 된다, 즉 재무 책임자, 운영 책임자 혹은 기업 전체 책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까? 만약 미래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파렴치한 탐욕스러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치에는 권력을 또 움켜쥐고 계실 건지요? 소수자를 무시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만약 여러분께서 의사가 된다, 호텔 매니저 혹은 뭐 기술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변호사가 된다,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윤리적인 근무자로서 또 의사결정을 내리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찰을 할 때요.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더 진보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과연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뭐 2050년 혹은 2060년이 되면 여러분들도 기성세대가 돼서 보수적이 될까요? 향후 30년 뒤가 된다면 여러분 보수적이 되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만약 현상을 유지한다면 절대로 기후위기를 완화하거나 다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빈곤, 불평등을 줄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진보주의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진보성을 더 극대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를 안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 미래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과 로컬 이 두 가지를 합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GLOCAL, 즉 글로벌의 GLO와 로컬의 CAL 합쳐서 글로컬 솔루션이 마련돼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기여를 해야지만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인스트루먼트, 도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혁신성을 도모하고 창의성을 육성하고 또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지속 가능성, 그리고 포용성,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점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 이 점을 모두 다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점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Please.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드레아스 교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평등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글로컬 솔루션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before 자, 다음 기조 강연을 듣기 전에요. 잠시 5분 정도 쉬고 다음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비우지는 마시고요. 곧 저희가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